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있으시죠? 병원에 가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주 배가 아픕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저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체하거나 자주 설사나 변비를 경험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이 왜 하필 속까지 자주 불편할까요? 저도 HSP라고 하죠. 타고나길 예민한 편이라 고등학생 때는 신경성 위염을 다 알고 살았고 요즘도 곧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나 장에 탈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릿속이 복잡한 것과 속이 불편한 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둘은 같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주 체하고 붓고 살찌고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던 마음까지 훨씬 편안해지도록 지금 당장 속 편한 루틴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격은 마음 먹는다고 오늘 당장 바뀌진 않지만 오늘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먹을지는 지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장뇌축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는 뇌와 장을 잇는 신경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뇌와 장은 이 신경을 통해 하루 종일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장뇌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신호의 방향입니다. 특히 뇌가 장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미주신경을 지나는 신호의 약 80% 이상이 뇌에서 장으로가 아니라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해요. 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들어왔고 속이 편한지 불편한지를 뇌한테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요. 장벽에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넘게 깔려 있어서 뇌가 하나하나 시키지 않아도 장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결국 뇌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뇌는 몸에 긴장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장까지 내려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부터 불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장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장이 예민해지고 장이 계속 불편하면 그 신호가 다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근거도 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한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불안이나 우울을 함께 겪을 확률이 약 3배 높다는 대규모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배가 아프고 이 속이 예민한 상태를 아예 뇌의 장 상호작용 장애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아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장은 단순히 음식만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뇌로 안정적인 신호가 올라가고 장이 계속 불편하면 그 불편함이 신호가 돼서 계속 뇌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요, 겁이 많은 쥐의 장내 세균을 겁 없는 쥐한테 옮겼더니 이 세균을 받은 쪽이 더 불안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소화가 안 되는 날 유독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게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심장이 뛰는 느낌, 위장이 더부룩한 느낌, 이런 몸속 신호를 계속 읽으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하면 그 신호가 그날 기분을 망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소화가 안 되는 날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특히 고3 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아프면 신경성 위염이라고 양호실에서 매번 진통제를 타먹었거든요. 요즘 연구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신경성 위염이 아니라 바로 몸에 생긴 염증 물질이 실제로 뇌까지 영향을 줘서 사람을 무기력하고 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백신으로 가벼운 염증만 잠깐 일으켰더니 몇 시간 뒤에 기분이 처지고 피로가 늘고 반응이 느려졌다는 거죠. 또 몸의 염증이 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 속 면역세포를 건드려서 기분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대의 정신과 교수 에드워드 볼머는 이걸 두고 마음의 문제를 마음에서 찾지 말고 몸의 염증까지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갑작스레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 앞두고 갑자기 배가 아팠던 느낌 계시죠? 이건 자율신경계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는 내가 마음대로 못 켜고 끄는 신경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할 때 켜지는 교감신경, 하나는 쉬고 밥 먹을 때 켜지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소화작용은 부교감신경이 켜져야 제대로 작동된다고 해요.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야 위와 장으로 피가 돌고 소화액이 나오고 장이 음식을 밀어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안히 쉴 때는 몸에 흐르는 피의 약 4분의 1이 소화기 쪽으로 몰린다고 해요. 그런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몸은 이걸 위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피를 근육과 심장, 뇌 쪽으로 더 보내고 위장으로 가는 몫을 줄여요. 그래서 위가 음식을 내려보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가 방해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생리학 교과서로 불리는 이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몸은 당장 급한 곳부터 챙기고 지금 안 급한 소화는 뒤로 미룬다고요. 소화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의 속이 자주 불편한 건 이 위장이 약해서
해서라기보다는 밥 먹는 순간에도 몸이 긴장 모드에 들어가 있어서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민한 사람은 평소에도 머릿속이 막 바쁘고 몸은 그 상태를 은근히 긴장한 걸로 받아들여서 소화를 자꾸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음식으로 풀면 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서 가스가 차고 속도 더부룩해지는 거죠. 특히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나 요요를 반복하신 분들은 특정 음식, 피자나 과자 같은 것들을 먹을 때 죄책감이나 불안이 자동으로 켜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교감신경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먼저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보통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수저를 댑니다. 게다가 폰을 보거나 일을 하면서 먹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교감신경이 켜진 상태로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사실 숨을 몇 번 천천히 쉬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고 해요. 이 짧은 행동이 뇌에게는 지금 편안한 시간이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부교감신경을 깨웁니다. 그리고 먹는 동안에는 폰이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식감에만 집중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명상이 아니라 그냥 지금 씹는 것에만 잠깐 마음을 두는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면 딱 밥 먹기 전 그리고 첫 세 입만 식감에 집중해 보세요. 이 부분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걸 도와주는 도구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꼭꼭이라는 앱입니다. 그 중에 음성 가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식사할 때 마음이 편안하도록 이제 낮은 볼륨으로 코치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면서 내가 편안히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몸이 편안해졌으면 그 다음은 속도입니다. 이제 빨리 먹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가 나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덜 씹게 되면서 공기를 같이 삼켜서 배에 가스가 더 차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부른 걸 못 느끼고 과식하게 됩니다. 배부르다는 느낌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장에서 포만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뇌에 도착하기까지 약 15분에서 20분쯤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마구 빨리 먹어버리면 이 배부름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두 그릇을 비운 뒤겠죠. 같은 식사를 5분 만에 먹은 사람이랑 30분 만에 걸쳐 먹은 사람을 비교하면 천천히 먹은 쪽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GLP-1이 41% 더 나왔고요. 15번 씹은 사람, 40번 씹은 사람 비교했더니 40번 씹은 쪽이 약 12% 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억지로 천천히 먹으라고 시키지 않고 그냥 저절로 천천히 먹게 되는 질감의 음식을 주기만 해도 덜 먹는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고 오래 씹게 되는 음식만 먹어도 하루에 369칼로리를 덜 먹었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나 요요를 오래 반복한 사람일수록 이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에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로 채식도 2년이 넘도록 해보고 그 반대인 키토제닉도 2년이 넘도록 해봤는데요. 재작년에는 오토파지 관련 책들을 막 읽고 연속으로 15일 단식도 해봤습니다. 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저같이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반복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중독이죠. 특히 탄수화물 중독으로 빵이나 피자, 과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무슨 다이어트를 시작하던 간에 무조건 이 고열량, 인스턴트로 폭식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굶었다 몰아먹기를 반복하다 보면 몸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다시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먹는 중에 지금 내 포만감이 몇 점쯤인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런 부교감 신경도 켜져서 소화도 잘 되겠죠. 0점에 가까우면 텅 빈 거고 10점에 가까우면 정말 토할 것처럼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6점에서 7점, 적당히 이제 편안하게 배부른 시점에서 수저를 놓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꼭꼭 앱에서 이렇게 식사 가이드를 켜고 식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포만감 점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천천히 먹다가 이제 포만감 신호가 뇌에 올라가서 지금 7점쯤이네 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수저를 놓는 경험이 생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미 보내고 있던 그 신호를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 피드 페이지에서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 배부름에서 멈추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긴장하면 몸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을 찾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빵이나 과자, 도넛 같은 걸로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죠. 이 스파이크가 뇌를 다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끼리는 좀 더 단백질이나 지방에 초점을 맞춰서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좀 더 저녁이나 주말에 즐기는 음식으로 두면 이 급락이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탄수화물 중독자로서 저도 저탄고지 같은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폭식이 엄청나게 터진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운동 가기 전에는 라떼나 간단한 과일, 요거트 같은 걸로 제 식감을 채우고요. 그리고 운동을 다녀와서 이제 먹고 싶었던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나 간식들을 되게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또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 항상 이제 누워서 잠들려고 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들기가 힘든데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좀 더 들어가면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막 또 다이어트 알고리즘 이런 거 보다가 다른 사람이 좋다는 식단을 그냥 통째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민한 장한테는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다고 막 채소나 식이섬유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요. 막 치아씨드나 차전자피도 계속 챙겨 먹어요. 그런데 속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가스랑 팩만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 발효성 식이섬유를 줄이는 이 저포드맵 식단이 증상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속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적응을 한 다음에 익힌 채소부터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끼니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사람은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할 위험이 53% 낮았다는 관찰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틈틈이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자 해도 너무 바쁜 사회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먹는 것부터, 내 몸부터 좀 잘 챙기는 게 가장 쉬운,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채소나 통곡물, 발효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꾸게 했더니요. 이 식단을 아예 바꾸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 증상이 회복된 비율이 32%로 그렇지 않은 쪽보다 크게 높았다고 해요. 예민한 성격을 바꾸는 건 평생을 해도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한테 대접하는 이 음식, 그리고 오늘 식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편해지고 염증이 줄면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할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천천히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발효식품도 챙기고 야식도 안 먹고 그러다가 회식이나 친구들의 약속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덩어리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뇌부자들 채널로 유명한 허규영 정신과 선생님의 쪼개기 법칙이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요. 목표를 크게 하나로 잡아놓으면 한 번에 달성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완벽하게 다 지키거나 아니면 다 놓아버리거나. 그래서 해결책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쪼개는 거예요. 하나로 크게 보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이번 주에는 10분 식사하던 걸 15분으로 식사하기. 이거 딱 하나만 해보는 거죠. 아니면 첫 세입만 식감 느껴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 목표를 작게 쪼개서 손에 잡히고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내일도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습니다. 꼭꼭 앱에서는 이걸 아주 작은 미션으로 작게 쪼개서 오늘 나의 개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줍니다. 특히 허규영 선생님은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현대인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각각의 정체성에서 다양한 경험,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거나 아니면 크로스피터이거나 저의 일에 대한 정체성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겠죠. 이 중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오늘 일이 망하고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듣더라도 다른 쪽에서 성취감이나 온전한 행복 같은 것들을 느끼면 다양한 내 정체성들이 오늘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탱해준다는 거죠. 특히 우리 다이어트나 건강을 챙기고 장을 챙기는 부분에서도 이번 달까지 10kg 빼기, 건강한 음식, 샐러드만 잘 챙겨 먹고 가공식품은 아예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미션, 아주 쉬운 쪼개 미션 하나하나를 성공하는 경험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타고나길 예민한 성격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자연스레 가벼워지면서 거기서 올라오던 불편한 신호가 줄고 몸도 마음도 적정 체중을 찾아가며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 먹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체중까지 감량되는 방법, 특히 최신 과학이나 책, 논문을 바탕으로 간단한 실천법까지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